이게 엄청 좋네. 사실 전 세계에서 문자가 별로 없어요. 말은 많아도. 그래서 문자가 있는 게 우리 한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 있는 네. 문명 강국이 만들어지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여기 엄청 네. 좋네요. 네. 자, 오늘은 한글박물관에 직접 나왔습니다. 570세돌 한글날을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지기 위해서인데요. 네. 두 분 밖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소풍 온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죠. 네. 특히 가을 햇살과 이 아주 신선한 공기가 우리를 아주 풍요롭게 하네요. 네, 그래요. 저도 뭐 국문과를 나와서 한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뭐 패션이라든가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 한글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좀 확실히 좀 배워갔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글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말과 글이 문명의 씨앗인데요.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글로 만들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어떤 인류 그리고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세종대왕이 아날로그 시대의 한글의 어떤 멋진 가능성들을 열어놨다면 우리 후손이 지금 디지털 시대로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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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줄 분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가시죠. 아, 좋습니다. 오늘 지금 네, 포스터 너무 예쁘게.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창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박하늘 해설사님 모셨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만큼은 교과서나 책에서만 봤던 이 한글을 좀 맛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국립 한글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국립이 들어갔다는 것은 국가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국가 예산으로 만든 것 같고요. 한글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 것 같은데요. 보통 여기 국립박물관 많이 들어오시는데 용산 국립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데 맞아요. 여기 많이들 오시나요? 네, 많이들 찾으시고요. 저희 어린이들이나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저희 국립한글박물관은 2014년 10월 9일 한글날에 문을 열었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그 자료를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입장료가 없다. 근데 뭐 많이 오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번 10월 달에는 꼭 방문해서 국립 한글 박물관의 묘미를 잘 즐겨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박하늘 해설사께서 이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글은 흔히 어제서문이라고 부르는 글인데요. 세종대왕이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그 이유를 직접 지어서 밝힌 글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세종대왕은 지금으로부터 570여 년 전인 1443년에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446년에는 새로운 글자에 대한 해설서를 펴냈는데요. 이름은 똑같이 훈민정음입니다. 이 글은 그 해설서 맨 앞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옛날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우지 않았어요? 맞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공부도 잘하셨군요. 기억나요. 어르신들이 이걸 다 외우시더라고요. 어르신이요? 외우지 말아야겠다. 자, 보시면요.
말씀하신 대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우리 말이 중국과 다른데 예전에는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두라고도 하고요. 글자를 빌려서 쓴다라고 해서 차자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차자표기법 자체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문제는 한자라는 글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숫자도 수만 자에 이를 정도로 많고요. 또 이 글자 하나를 외우려면 뜻이랑 소리랑 의미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런 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글자 훈민정음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이전에는 뭐 언문이다, 좀 한글을 낮잡아 부르는 말, 좀 속되게 이르는 말로 부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럼 한자 비교했을 때 조금 뭐랄까 좀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언문이란 말 자체가요. 게다가 또 처음에. 언문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좀 낮춰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임금이 그 친히 만든 그 문자에 그런 말을 써도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원래 언문의 언자를 보면요, 속된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상적인 말, 속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훈민정음 창제 기사를 보시면요, 이달의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글자를 창제하시니 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당시 언문이라는 것은 중국의 한문이나 한자와 대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가리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언문이라고 하면 일본 말을 가리키는 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언문이라고 하면 한자와 다른 우리말, 우리 글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하하는 뜻이 없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문이라는 말이 한글을 가리키게 되면서 좀 비하하는 뜻이 더해진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조선시대만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신문은 한자로 되어 있었고요. 한글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가 한겨레 신문 나오면서 한글 신문이 됐었던 걸로 미루어 보면 요즘도 그랬었는데 조선시대는 권력의 공식적 문자는 한자였고 일반 대중의 문자를 언문이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차별성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또 영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네, 좀 한글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한글이 또 다른 언문이 되어버린 거죠. 네. 어쨌든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기보단 그 나라의 말이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그럼 이동을 좀 해보실까요? 네. 자, 이 책은 훈민정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례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 책이고요. 1446년 세종대왕과 8명의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지은 책입니다. 훈민정음을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창제자, 창제 시기, 창제 원리를 밝혀서 적은 책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책을 해례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해례본이라는 이름은 이 책 안에 없습니다. 그럼 왜냐면요. 왜 그렇게 불러요? 자, 글자 이름이랑 책 이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달의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책을 다 만들었다는 건지 글자를 다 만들었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경우에는 차례에 해와 예가 있으므로 해례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이게 진품입니까?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진품을 놓고 싶은데요. 사실 네.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에 딱 한 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인본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고요. 참고로 이 영인본이 제 월급보다 훨씬 비쌉니다. 아, 영인본도?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간송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네. 성북동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박물관이 간송박물관이거든요. 근데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우리의 문화재가 다 싼 가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해례본을 그 당시에 10,000원, 지금으로 치면 집이 10채 값이라는데 이 해례본을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아서 지금 간송미술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정말로 훌륭한 애국자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고서의 가격은
다른 도자기나 다른 종류의 문화재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간송은 후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소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는 열심히 모은 대부분의 보물을 서울에 두고 피난을 가셔야 했대요. 근데 이 후민정음 해례본은 항상 품에 품고 다니고 잘 때는 머리맡에 두고 자면서 지켜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애국자시죠. 간송 선생은 그렇게 해례본을 지켰는데 요즘에 해례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몇백억씩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한 분이 계신데 정말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반포, 시기, 창제자 그럼요. 모든 걸 알 수 있는 언어가 한글밖에는 없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렇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 문자가 약 20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자주 쓰는 것이 30여 개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창제 시기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는 글자는 우리 한글밖에 없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서양 문화의 사실 문자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 문화 이런 거 없잖아요. 중국의 한자 이런 거 없거든요. 이제 이럴 때 일본 이런 거 없거든요. 나는 그래서 한글에 이런 해례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문자를 원리 원칙, 과학적 원리 원칙에 따라서 창제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이 후민정음 해례본은 우리가 쉬고 있는 한글날의 기준이 되기도 했는데요. 맨 뒤쪽에 정인지라고 하는 학자가 쓴 서문에 보면 음력 9월 초에 만들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인데요. 바로 이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바꾼 것이 한글날 10월 9일입니다. 네. 각야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1926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처음으로 한글날을 정했거든요. 그때는 뭔가 잘못 전달이 됐던지 각야날이라는 이름으로 재밌는 그게 이름으로 또 정해졌습니다. 기억, 이렇게 뭐 니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니까 그것도 뭐 또 의미가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ABC-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한글날로 정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글날. 한글날인 걸로. 네. 아, 대본에는 없는 얘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정인지 선생님이 쓴 책을 보면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한글의 창제 원리 따라서 하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고. 그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좀 머리가 나빠도 한 일주일쯤 배우면 안다. 이런 정도로 쉽게 익힐 수 있는 거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익힐 수 있고 아, 하루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옛날 있는데요. 분들이 좀 과장이 심하시니까. 네. 아, 근데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앉은 외국인한테 이 한글 읽는 법을 알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 동안에 다 익힐 수 있을 만큼 쉬운 글자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쉬운 글자를 만든 원리는요, 사실 다른 기록에는 없습니다. 이 해례본에만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글은 언문이라고 불리면서 점차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한문을 많이 썼습니다. 기존에 여러 지식들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글은 쓸 때가 있었습니다. 벽 쪽에 있는 책을 봐주세요. 병학진함이라고 해서 군대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요. 안을 잘 보시면 한자가 있나요? 한글이 있나요? 오, 한글이구나.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더 널리 쉽게 알릴 때는 한문과 한글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언문으로 해설했다라고 해서 언해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보통 광고하면 도달률이라고 있어요. 광고를 하면 몇 명이 보게 되느냐 이런 건데 한글로 하면 한자를 모르는 백성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 권력, 행정 이런 거가 미치는 힘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런 거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병학진함. 병학진함을 포함해서 여러 병법 언에서는요, 임진왜란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군의 조총과 칼에 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의 그 서적이었던 기호신서라는 책을 바탕으로 많은
병법 원에서가 가능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전공이 뭐세요? 역사 전공했고요. 정말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역사 시험이 뭐 한때 입시에서 사라진 적도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역사 공부 꼭 해야 되는 거죠?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열심히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병서 외에도 다른 책들도 이렇게 한글로 풀이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가리의 연회라고 해서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절차를 한글로 같이 풀어놓은 책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 경전, 불교 경전, 또 외국어 학습서 등도 한글로 같이 편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뭐 국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 지식이 주로 남성들 위주의 지식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조선시대 한글을 더 자주 사용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과 관련된 기록들도 한글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보실까요? 어이구, 글씨가 아주 재밌네요. 네. 아이들이 쓴 글씨 같기도 하고요. 잘 쓴 글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무슨 편지인가요? 이 편지는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가 쓴 편지입니다. 어머, 임금님이 쓰신 어디 감히 편지였군요. 아래쪽에 있는 편지는 4살 무렵에 쓴 편지입니다. 4살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외숙모였던 여흥민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당시에는 왕실에서도 한글을 많이 썼습니다. 주로 왕실의 여성들이 이렇게 한글을 많이 썼고요.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을 상대로 편지를 보낼 때는 한글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에 보시면 왼쪽에서 세 번째 줄부터 조건은 내게 적사오니 수대 신기합쇼서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버선은 나에게 작아졌으니 동생 수대에게 신겨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귀엽다. 예쁘다 마음. 그 당시에 뭐 여성들이 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왕실에서 이런 한글을 배웠던 것은 백성들하고 좀 소통을 좀 원활히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더 어떤 정치의 이념이나 국가의 통치 철학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뭐 한자로만 써놓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한글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또는 나라의 경영 이런 것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편지도 함께 봐주세요. 42세 때 쓴 편지입니다. 글씨가 굉장히 예, 달라졌죠. 다르네요. 네. 제가 이 편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먹을 것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디 있어요? 인삼일량. 그렇죠. 뭐. 바로 위쪽에 가로로 되어 있는 쪽지가 붙여져 있는데요. 사실 이 편지는 설날 열흘 전에 명절 안부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선물을 같이 보내면서 확인하시라고 쪽지를 보냈는데요. 안에 보시면 다양한 먹을 것 이름이 있습니다. 또 뭘 찾으셨나요? 광어도 있죠. 병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광어, 대구, 전복 등의 그러니까. 것들이고요. 건희씨처럼 곶감도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건 지금도 좋네요. 다 좋은 건데. 맞네요. 근데 나는 사실 이거는 어른이 돼서 완전히 규격화되어져 있는 문자라면 5살 때 쓴 왕의 이 문자는 훨씬 자유롭고 아주 그 어떤 뭐 자유로운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왕이 되느냐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게 지금 이 글자는 인쇄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반듯하네요. 네. 자, 이렇듯이 당시에는 조선 왕실에서도 우리나라 한글을 써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글이라는 게 정말 그 정치 행위를 위해서 꼭 필요했었던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요, 박하늘 해설사님 모시고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사용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얘기 많이 나눠봤어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오늘 이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한글 박물관을 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료 무료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역할입니다. 이런 거 무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역사에 대한 관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의 한글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넘어서 우리 삶 깊숙이 아주 파고 들어 있는데요. 2019년에 지금 우리는 이 한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글의 창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세상을 바꾼 한글에 대해 대화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민족의 정신과 삶을 담은 언어 한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초대 손님 모셨어요. 김수롱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네스코는 우리 한글을 세계 최고의 언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면서 1989년에 세종대왕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문맹태치에 기여한 뭐 단체나 개인에게 이 상을 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언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누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떤 점이 과학적인 거지? 좀 설명하기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어때요, 교수님? 예,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 수학처럼 간결하고 바둑판처럼 짜임새 있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게 과학입니다. 바로 한글이 그런 과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너, 나 이럴 경우에 그때 나오는 첫 소리 니은은 전 세계 누가 발음해도 만약 똑같이 발음한다고 한다면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때 세종대왕께서 그거를 정확히 직선만으로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그 기하이죠. 평면 기하라고 하는데 유클리드 기하 이런 간결한 그 도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쉽게 쓰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과학이 한글 과학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본자를 만든 다음에 이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대단히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더 세질 때마다 획을 더해서 느, 드, 트, 뭐 이렇게 또 같은 글자를 겹쳐서 뜨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 이런 게 그 대단히 짜임새 있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과학적 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글을 쓰거나 이 말을 할 때 좀, 이건 좀 어렵다 하는 부분 있지 않으세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맞아. 많이 틀립니다. 네, 아직도. 교수님은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말과 글이 일치된다는 거 상당히 효과적인 거고요. 뭐 한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말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문자에 대한. 그리고 그것의 띄어쓰기 이런 건 우리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사회적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면 그만큼 소통이 쉽다 이런 얘기니까 그건 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띄어쓰기가 네. 그 우리나라 그 말이 이제 모아 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이제 풀어 쓰잖아요. 네. 자음과 모음을. 우리는 그렇죠. 초성, 중성, 종성을 가로로 또는 가로, 세로 또 네모만 이렇게 모아 쓰다 보니까 경제 생활 이게 그걸 이제 하나의 글자를 음절자래요. 네. 음절자. 네. 근데 이 모아 쓰다 보니까 이제 경제 생활 그거를 이제 붙여 쓰기도 하고 경제 띄고 생활 이렇게 그쵸. 띄어 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전에 실려서 하나의 낱말이 되면 붙여 쓰는 거고 두 낱말 이상 띄어 쓰고 그런 건데 네. 이건 역시 우리가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쓰냐에 따라서 그 습관화되면 되는 건데 네. 너무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한글 배우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 국민의 한 95%가 이 맞춤법이 헷갈린다 네. 대답을 했는데 가장 헷갈리는 게 윤성원 북벤처럼 띄어쓰기가 네. 1위였어요. 그 2위가 되다? 되다 되지 할 때 그 되지.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한 사람이 2위였고요. 그렇죠. 그 세 번째 존댓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매일 쓰는데 참 유독 맞춤법 이런 거 좀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습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맞춤법을 어렵다 그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맞춤법 열심히 하는데 우리말 문법은 소홀히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맞춤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원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쉬운데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을 소홀히 하고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되라는 것도 대어 그러면 이게 압축이 되면 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어를 이렇게 두 글자를 쓸 때와 이게 줄임말을 쓸 때 그런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걸 알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되라고 쓰고 어떤 네. 때는 대어할 땐 대 이렇게 쓰고 네. 그런 차이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원리의 학습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렇군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뭐 옛날에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한자가 이게 동아시아의 아주 지배적인 어떤 언어였는데
여기 이제 한글이 개발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게 한글로 쓰게 되면 일종의 암호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암호로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임진왜란이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아니다 그래가지고 1592, 1592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1593년에 선조임금이 이른바 우리 그다음에 업문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 업문으로 일종의 그 비밀 문서를 그 일본군 포로 잡힌 우리나라 병사들한테 보내는 글을 씁니다, 직접.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포로 잡혀 있죠. 빨리 빠져나와라. 빠져나올 때 일본군 정보를 빼오면 상을 주겠다. 또는 면천해 주겠다. 그런 일종의 그 암호 한글 편지를 그러니까 그 남겼습니다. 당시에 한일 간의 한자는 공통어였으니까 그렇죠. 예. 한글인 경우는 우리는 알지만 일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암호적 성격도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훈민정음 반포했을 때 주변국에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언어를 가진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아무래도- 명나라는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그런 예상을 갖고 사실은 이제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7명이 그렇죠. 1444년에 갑자상소라는 걸 올리면서 네. 이제 명나라를 의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명나라는 전혀 우리의 문자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런 논리죠. 오랑캐 나라가 만든 오랑캐 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관심이 없었군요. 예, 예. 그리고 또 그렇게도 이해했을 것 같아요. 한자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현지인이 한자를 소리나는 대로 읽는 방법을 한글을 통해서 구현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해했다면 한자 문화의 어떤 전체적인 포용성 이런 것들에 봐서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네. 그 한글 창제에 대해서는 세종대왕님이 혼자 단독으로 창제했다. 또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창제했다. 뭐 또 지금 이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나란말씀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신미 스님이 좀 주도적인 그 역할을 담당했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런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글 공동 창제는 하나의 설로도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공동 창제설이 생긴 이유는 세종당이 이제 한글을 1443년에 완벽하게 창제한 다음에 그다음에 1446년에 이 훈민정 해례본이라는 책, 요거는 이제 해례본을 한글로 만들어서 4분의 1 정도 축소한 책인데요. 이런 책을 통해서 반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포할 때 8명이 도와줘요. 정인지, 최양, 박팽년, 신숙주, 정삼문, 이계, 이솔로, 강희안 이런 8분이 도와주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공동창제설이 생겨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이 책을 만들 때 도와준 것 뿐이지 창제에 관여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명백한 근거는 이 책과 세종실록에 세종이 단독으로 창제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8명이 공동 창제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쓰겠죠. 그죠? 근데 안 쓰거든요. 그리고 더 제가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8, 19세기 때 그 실학자들 있죠. 박지원, 박재가, 정약용 이런 분들조차 한글 사용을 거의 사용 자체를 아예 거부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시각으로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15세기든 17세기, 18세기든 양반 4대부 지식인들은 한글 이외의 문자를 상상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창제에 관여했겠어요. 다만 우리는 보급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런 책을 만들 때 도와줬던 그런 역할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공로를 기려야 됩니다. 신미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세종당께서 속보삼절, 월인청강지고 이런 불경 한글 책을 펴냅니다. 언해본. 거의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신미대사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미대사 이분을 한글 보급 공로자로 기리고 존경해야 됩니다. 다만 이분도 역시 그 1443년 이전에 그 한글 창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창제했다는 의미로서의 세종대왕의 주도적인 역할 그런 건 충분히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다만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글이 어떻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의 조건과 논문 쓰려면 보조연구원들 다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스텝들을 통해서 해외의 문물과 글자의 유형들을 많이 모으고 함께 논의했다라는 사실은 별건으로
존중되어야 할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종의 단독 창제한 거 맞지만 세종왕께서는 22살에 임금이 되셔가지고 네. 세종 2년 23살 무렵에 집현전을 재정비합니다. 네. 수많은 인재를 키웁니다. 그 수많은 인재가 세종의 연구를 간접적으로 그렇죠. 돕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존중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예. 뭐 요즘에 뭐 제1저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과는 반열이 다르게 그렇죠. 세종대왕께서 완벽한 창제이고 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여러 인물과 지식인들을 모아서 함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유의할 것이 불교의 역할이 초기에 대단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사께서 새로 만든 문자를 사서삼경 같은 그 성리학 책을 통해서 보급하려고 했으면 아마 사대부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세종단께서는 이 책을 내고 나서 그 대단히 그 전략을 잘 짭니다. 성리학 책은 안 되겠다. 대신 백성들의 불교였던 불경을 통해서 보급하면 사찰을 통해서 방방곡곡에 그렇게. 퍼져나게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도와준 분이 소원왕후입니다. 소원왕후께서는 요 책이 나오기 6개월 전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직접 뭐 보급하는 데 관여한 건 아니죠. 그런데 석보상절 월인청하조 펴낼 때 사대부들, 양마 사대부들이 결사 반대하죠. 성리학의 나라에서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네. 그때 방어 논리가 뭐냐면 그대들은 나를 보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왕비를 잃고 또 그 왕비 잃기 전에 7째 평원대군, 5째도 광평대군까지 죽었어요. 내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오. 내 이 명복을 빌기 위해서 펴내는 것임을 것이니까 나를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불경 언해책이 보급하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소원왕후의 죽음이 또 그 불교의 역할이 한글 보급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 사회의 지배계급이었고요. 지배계급의 언어는 사실은 한자였지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런 지배계급의 언어와는 좀 다른 어떤 보다 백성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고 당연히 그러면은 비판적 세력이나 소수 그룹이 먼저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조선 내내 지배적인 언어와 대안적인 언어로서의 한글이 끝없이 지배와 저항의 갈등 과정을 겪었고 결국은 조선 말까지 한자가 공식 언어였지만 서서히 보다 많은 여성과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글을 주도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문화까지 만들어졌다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여성 계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왕실 여성들은 이 공식 문서에 한글만 썼어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 왕비가 영의정한테 그 공문을 보내요. 편지든 뭐든. 그때 반드시 100% 한글만 써요. 그럼 영의정은 왕비한테 편지 보낼 때 뭘로 썼을까요? 한자로. 그것도 100% 한글이에요. 한글로. 그래서 비록 여성이었지만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중심으로 해서 그 권위적인 문서에 한글이 쓰이게 되니까 한글이 힘을 받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민간 계층에서는 양반과 여성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어차피 하층민들은 아무리 쉬운 문자가 나와도 배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양반과 여성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막 혼수품이 될 정도로 가게하고 거기에 이런 표를 통해서 이 한글을 배우고 편지를 쓰고 또 소설책을 읽고 그러면서 널리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여성과 할머니들이 아니었으면 한글은 살아남기 어려웠다고 저는 전문 학자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모이 같은 영화 혹시 보셨는지 당연히 모르겠는데요. 봤죠. 네, 네. 그런 영화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정말 우리 말을 그렇게 수집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있는 게 있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말모에 나오는 사전 편찬 작업이 최초는 1910년 무렵에 주시영 선생님이 그들 제자들과 함께 말모이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4년 만에 돌아가세요. 1914년 39살의 나이로 요절하세요. 그러다가 잠시 중단됐다가 1929년도에 그 영화 속에 그 네. 윤계상 네. 선생님의 역할을 맡았던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네. 그 이근노란 분이 네. 조선학계 간사장을 맡으면서 뭐 최원배 선생이라든가 조선학계를 이끌던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108인 사전편찬 그 발기인 대회를 조직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우리 글을 이제
표준화해야 되니까 맞춤법 제정하고 또 1936년에 네. 표준어 정리하고 그러면서 표준어도 존중해주면서 사투리까지 포용하는.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네. 보면 사투리 수입하기 위해서 아주 피눈물 나는 맞아요. 노력을 지역 했어요. 대표들이 막 오잖아요. 어. 그리고 그때 한글지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다 광고를 내요. 와. 지역 사투리. 맞아요. 보고 싶다. 수집한다. 그랬더니 막 전국 각지에서 막 그냥 그 편지를 아. 사투리를 적어서 보내는 편지가 막 쌓이는 거죠. 아, 정말. 그런 감동을 이제 영화로 표현한 게 말모의 영화입니다. 예. 근데 뭐 어디 관광 안내판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법원 판결문을 봐도 그렇고 행정 문서에도 그렇고요. 한자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 이걸 한글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로 적어서 소통이 안 되는 한자어 이런 건 당연히 쉬운 말로 바꾸는 거고요. 소통이 되는 거. 일단 치매 같은 거. 네. 치매 이거 뜻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한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런 치매 같은 한자어는 한글을 써서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그럼 우리말인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우리말 체계를 정립하고 보급한 주시경 선생이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민족의 삶과 정신을 담은 언어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참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데도 이 한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생님 가슴에 있는 저 티셔츠 한번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이거거든요. 야, 훈민정음이 들어있어요. 세종대학교에서 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쉬운 문자 배워서 지식과 정보를 공평하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죠? 실용화시키고 대중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나누는 게 한글날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예. 네, 오늘 저처럼 이렇게 아 내가 한글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배워야 될 게 많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북소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추천책을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수님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두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훈민정 해례본 한글본 손바닥 책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사실 훈민정 해례본이 1446년에 나왔지만 이게 한문으로 돼 있어요. 66조로 된 얇은 책입니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조차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어요. 번역본이 있지만 번역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번역을 청농 문가리 선생님께서 직접 붓글씨 써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손바닥에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라고. 이게 66쪽인데요. 요거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실험해 보니까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1시간이면 야. 인류 최고의 책, 인류 최고의 문자를 해설한 그 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세종대왕의 예. 정신을. 그래서 이 책이 좀 널리 읽혔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의 책은 리의도 선생님께서 지으신 한글학계 110년의 역사입니다. 한글학계가 1908년에 주시경 선생님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어요. 올해가 111돌이죠. 세계 최고의 학회입니다. 바로 한글학계 역사는 우리의 근대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한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지키고 갖고 왔는지 온갖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술책처럼 보이지만 진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체로 되어 있어서 이 한글학계 역사를 통해서 한글의 가치, 훈민정음의 가치, 그 가치를 지켜온 우리 조상님들의 땀 냄새를 우리가 좀 온몸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학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예, 한글학계는 이제 학술적인 단체이기도 하고 운동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정한 자격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도 되고요. 또 한글 문화단체라고 있거든요. 문화협회. 거기는 누구나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가입하십시오. 네, 그러려고. 가입할 것 네, 같은데요, 캡이 오늘. 내시고. 네, 김수롱 교수님의 추천책 한글학회 110년의 역사 그리고 한글 해례본 책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윤성은 북벤이 책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도 두 권의 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또 북벤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잘 하고 싶은데 일단 세종대왕의 한글연구소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 딱 그 느낌 오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이 읽기 좋은 그런 말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 보면은 뭐 한글의 창제, 여기 해례본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장씩 그 책을 넘겨가면서 이렇게 그림과 함께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글씨가 일단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우리 같은 이제 성인들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서 한 군데만 제가 좀 흥미로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멍멍 쏴쏴는 한자로는 못 적어. 이게 제목인데요. 정인지는 서문에서 당시 1000년 가까이 한자로 우리말을 써왔지만 동물이나 자연의 소리에는 뜻이 없으므로 한자로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를테면 개가 짖는 소리를 중국 사람들은 왕왕이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멍멍이라 하는데 한자에는 멍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개가 짖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글로 나뭇가지나 물건의 틈 사이로 바람이 불 때는 쏴쏴, 바람이 잇따라 거세게 불 때는 싱싱 분다고 할 수 있지만 한자에는 쏴, 싱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바람 소리가 난다 또는 바람이 분다라고 쓸 수밖에 없었답니다. 실제로 정조는 신하에게 한자로 편지를 썼는데 오로지 뒤죽박죽이라는 글자만 한글로 썼어요. 여럿이 마구 뒤섞여 엉망이 된 모양을 한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한글은 우리나라 사람이 듣고 느끼는 온갖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를 거의 모두 적을 수 있어요. 뒤죽박죽 와닿는다. 뭔가 되게 뿌듯해진다. 그러니까 정조 임금도 말을 할 때 뒤죽박죽이 말을 한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근데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그걸 편지를 쓸 때 번역을 합니다. 착종, 섞일착, 섞일종자를 써서. 근데 정조 임금이 한문 편지 쓰다가 착종이라고 한자로 적으면 뒤죽박죽 느낌이 안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라를 그냥 그거만 한글로. 겁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요. 뭐예요? 캘리그라피에 관련된 책이에요. 좋죠. 저는 한글이 이렇게 디자인으로도 아주 그렇죠. 멋있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해봤는데요. 치유의 손글씨, 시를 쓰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보시면은 시를 다 이렇게 각각 다른 그 모양의 글씨로 써서 왜 이런 그 모양으로 썼는지도 그 해설이 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손편지를 쓰면 상당히 정성도 있어 보이고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손글씨로 이렇게 예쁜 손글씨로 시를 쓰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스스로 좀 상처를 좀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해 보시라고 쓴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윤동주 시인의 시, 별 해는 밤을 요렇게 이제 캘리그라피로 썼는데요. 마치 이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별똥별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런 해설과 함께 또 시를 한 번씩 따라 써보면서 시를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옛날에 글씨 예쁘게 쓰는 것도 막 연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특히 여학생들이 하는데 우리나라 한글은 캘리그래프 얘기하셨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발굴하지 못했지만 현대 디자인의 요소로 적극 개발하면 알파벳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윤성은 북벤저스의 추천책, 세종대왕의 한글연구소, 그리고 시를 쓰다 두 권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TV책방 북소리, 민족의 이 정신, 삶을 담은 언어, 한글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김수롱 선생님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한글의 역사를 더듬어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고요. 이 북소리가 바로 이 한글의 가치를 또 한글에 관한 책의 가치를 일깨우는 진짜 큰 북소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거의 이게 북소리가 웅변 북소리로 됐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열정이 담긴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세종대왕은 두 눈이 멀 정도의 헌신적인 태도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한글이 우리에게 감동까지 주는 건 뭐 어떠한 명성이나 이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위한 그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한글인데 정말 잘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오늘 하루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북소리의 시민 북벤저스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나는 리더들의 북적북적을 만나보시죠.
저희는 글쓰기 하는 독서 모임 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냥 제가 단순히 글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쓰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면 조금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모집을 했고요. 애기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갖고 가능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을 소재를 찾을 때 그냥 제 과거에 대해서 그냥 경험을 하나 뽑아서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한글날 맞이해서 한글 우리말과 관련된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윤동주의 시집을 준비를 해봤고요.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행에 묻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다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게 되게 마음 막힙니다. 다른 나라 문자 같은 경우를 한글로 해석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한글로만 표현되는 되게 아름다움이나 그런 특별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한글의 정말 우수한 점? 그런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편지라는 시를 보고 이렇게 글 쓰게 되었는데 관계가 자연스레 쳐지게 되어도 나중에 미련이 남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깊어지는 날에는 꼭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되게 편안하게 제 생각이 드러나는 문장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친구 관계나 성격이나 그런 거에서 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분이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 용기를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을 좀 더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다른 생각들을 한 곳에서 하나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내가 이래서 행복해지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나를 향한 목표를 만든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좀 많이 읽어줘, 엄마. 알았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TV책방 북소리 한글날을 맞아서 이곳 아름다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책, 좋은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인사드릴까요?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